강남권을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뭐 어차피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현금이 그렇죠. 20억이 있는데 뭐 30억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네, 이걸 살까 말까 네. 이런 거는 그냥 그분들의 약간 마음이죠. 기호와 네. 그냥 선호도지. 네. 네, 어차피 사실 분들은 사실 거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이나 뭐 집을 살까 말까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네. 6에서 9억 이 정도 급을 그쵸. 노리는 분들. 9억 이하. 네, 네. 그 정도가 많을 거고 네. 대부분은 또 6억대 이하. 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대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6억 이하를 노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네. 게 맞다. 사는 게 맞다. 상승 속도가 가파를 거기 때문에. 상향으로 상방으로 붙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 고가 영역들은 뭐 급할 건 아니겠지만 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네, 네. 지금 저가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어쨌든 좀 있거든요. 예, 대출도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이라면 네. 6억 이하 뭐 내가 할 수 있는 자산 아니라면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어.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지만 무주택인 것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무주택은 공짜가 아니에요. 무주택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돈 내고 무주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주택을 한다고 네네. 하면 네. 노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살죠.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이제 네. 할 텐데 지금 현재 뭐 수도권이나 서울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여기에 빈집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어딘가에 누군가의 집에는 다들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공급이 지금 요원한 상황인 건 맞고 네. 어쨌든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인을 좀 보호하면서 네. 약간 억지로 눌러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들도 이번에 또 폐지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분들이 폐지를 당하면 뭘 할 거냐? 전세를 엄청 올릴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 룰에서 벗어나니까.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5% 제한이 돼 있는데 네. 뭐 저도 지금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네, 네. 한 전세 시세가 한 3억 차이가 나요. 그죠. 오래돼서.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안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이 올리려고 할 텐데 이게 이게 이렇게 전세나 월세가 일종의 좀 눌려 있는 것들이 좀 네. 풀린다고 하면은 네, 네. 아까도 말했듯이 무주택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내면서 살 것이냐? 아. 네. 그러니까 이 주거 안정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지금이라도 사실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수 있다면 사실 사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지금. 네. 뭐 규제가 많아서. 근데 무주택인 분들은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네. 되게 완화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근데 그것도 네. 이제 소득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네네.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맞벌이로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그러시면은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6억이어도 네. 3억 6천 취득세 가지고 3억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6억짜리 집을 사는데 30대에 3억 8천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오히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원래 중산층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층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네, 상황이 안 좋다. 왜냐하면 경기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들이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거래가 됐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일산이라고 치면 네. 일산에서 단기간에 3억 정도 급등한 집을 판 분은 왜 팔았을까? 이거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나는 무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파는 분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네. 나도 서울 가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파는 분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일산에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네. 몇 년간. 그리고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이번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 돈 보태면 서울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내 집, 이 일산 집을 사준 사람은 네. 서울에 있는 전세입자였어요. 이분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일산에 집을 사준 거죠. 네, 네. 그러면 일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이렇게 교체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기도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어서 들어오는 네. 개념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좋은 동네라고 해야 될까? 그냥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서 주거 안정성을 갖추려는 목적으로라도 네. 집을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살 수 있다면. 지금 뭐라도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네. 그냥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네. 제 채널 많이 보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30대 초중반까지 봤을 때, 모아나온 돈이 한 2억 언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네네. 2억 언더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액으로 서울 수도권을 좀 이렇게 보면 네. 오피스텔 정도밖에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오피스텔 또는 빌라. 빌라 그렇죠. 오피스텔과 빌라죠. 사실. 네, 그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게 맞을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네. 또 이것도 오피스텔과 빌라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네. 뭘 사야 될까? 그 좀 디테일을 좀 얘기를 네. 한다면 네,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형 같이 이렇게 월세형이 있고 네. 또 뭐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이제 구조가 그래도 아파트처럼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압도적으로 원룸형, 1.5룸, 투룸형이 더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신혼부부들이 살만한 그런 구조인 집들도 좀 있거든요. 많지는 아파트 않은데. 같은.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피스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어떤 잘 안 올라간다. 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가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면 네. 상대적으로 대체제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이 지역을 고집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지만 네. 또 이 동네에 오래 살면은 또 이 동네가 그냥 좋아서 여기서 계속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 쓰는데 나만 텔레그램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네.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네. 갑자기 저 뭐 마포에 다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 내일부터는 어디 뭐 저기 흑석동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가깝지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네. 그걸 버릴 수가 없죠. 네. 저희 아버지도 강릉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모셔오고 싶은데 강릉에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네. 거기에 생긴 네트워크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구조가 네. 전세를 사는 어떤 3, 4인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오피스텔은 네. 논외고요. 네네. 논외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구조가 전세를 살던 분들이 네. 익숙한 구조인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서울에 4억 이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좀 60%, 70%씩 나와주니까 네. 신용대출 좀 받고 하시면 20, 3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물건인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빌라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빌라는 솔직히 말해서 네. 무주택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재개발, 장기 투자를 노리기에는 또 아직은 좀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영역이 좀 작으신 것 같아서 네네네. 섣불리 추천은 못 하겠는데 저는 역세권의 아파트 같이 생긴 구조의 오피스텔은 사라.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네네. 사라고 많이 권했어요. 실제로도 사고. 오피스텔이 빌라보다 낫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10명 중에 7명한테 뭘 해야 돼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직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실 거예요. 2030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정도일 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한 20평대 초반에 오피스텔을 혼자서도 살 수 있고 네, 결혼해서도 신혼집으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 주거 안정성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걸로 돈을 주거 벌자.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네네. 나가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밀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저가 주택들에서의 지금 상승세가 있다면 네네. 내가 밀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집을 하나 사는 건 괜찮고 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좀 됩니다. 네.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편이어서 뭐 청약에도 문제가 없고 네.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도 청약도 받을 수 있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신혼집을 차릴 수도 있고 출퇴근도 되니까 네. 우선은 하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베이스 캠프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물론 뭐 바로 재개발 뭐 네. 빌라 하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건 또 별도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샀다가는 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내가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뭘 모른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돼. 네네. 이러면 역세권 네. 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이런 네. 거는 좀 안정적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못 갑니다, 솔직히. 근데 네. 이제 뭐 강서나 은평이나 아니면 뭐 강동이나 뭐 하남 이런 네네. 쪽으로 가면 네. 송파 끝 쪽으로 가면 아직 4, 5억대로 해서 1억에서 1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동생도 네. 현금이 3천, 4천 정도 있었는데 네네. 3억 2천, 3억 3천 정도 주고 이제 네. 사요. 네.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전세를 3억에 맞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들이 또 뭐랄까 좀 장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전세가 또 상당히 높거든요. 전세가가. 네. 그러니까 살기는 참 좋은데 역세권이고 하니까 구조도 좋으니까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안 올라간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네. 집값은 좀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죠. 네. 소위 갭 차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3천 얼마 주고 이제 그 집을 사놓고 본인은 이제 월세 사는데 네. 그게 지금 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뛰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전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주고 어쨌든 서울에 네. 역세권에 내가 살 집은 하나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 많은 2030 세대들의 불안 네. 그 원인은 그냥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여기서 뭐 밀려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막연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내 집 마련도 못 한다. 그러니까 네. 번듯하고 멋있는 거 산다는 개념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 네. 네.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논리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15억 초과해서는 아예 대출도 안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랑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사실 그냥 같은 아파트일 뿐이지만 네. 다른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9억을 넘어가면서부터 또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는 또 다른 시장이고 네. 9억 이하는 또 다른 시장. 네. 네. 6억 이하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시장은 또 다른 시장. 그러니까 너무 다 세분화가 돼 있고 네. 다 어찌 보면 뭐 정책이나 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데 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규제가 위에서부터 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싸고 큰 게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가 덜한 것들이 빠르게 따라와서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에서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모인다고 저는 봐요. 네. 앞으로도 그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뭐 네. 강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네네. 폭등이 옵니까라고 얘기하면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강남은. 네, 그렇지만 이제 저가 주택들 네. 뭐 6억 이하를 저가라고 말하는 게 좀 약간 좀 웃기긴 한데 6억 여기 마포인데 이 동네 다 원래 6억 이하였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다 10몇 억 네. 하잖아요. 그래서 6억 이하의 뭐 상대적인 저가 주택들은 좀 네.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다. 9억까지는.
뭐 9억까지는 뭐 확실하게 네. 올라가는 분위기일 것 같고 네. 중간 부분은 뭐 중간의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9억에서 맞붙고 15억에서 맞붙고 네. 15억 초과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토지 거래로 묶인 쪽도 지금 거래가 된다면서요. 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면 뭐 25억, 뭐 30억 돈 주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집을 사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네. 그 집이 네. 뭐 50대, 60대 좀 나이가 있으셔서 자산이 있는 그런 분들이면은 네.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아기를 키우는 집이에요. 아기들이 있는데 네. 25억 현금 주고 들어오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부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부자들이 사실 많은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특정 지역으로 많이 비싸지면서 네네.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산계돼 있던 사람들이 네. 집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강남이나 대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주택이 지금은 한계니까. 네. 그 제일 좋은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원래 네. 그 지역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죠. 있었는데 네. 시기에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늘어난 거지. 음.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가지 않고 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동네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네. 아니 그 실제로 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사를 7번 했거든요. 지금 네네. 우리 애가 7살인데 네. 이사 7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했네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그 싼 월세 집에서도 살아보고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뭐 동네도 바꿔보고 했는데 네네. 한 집값이 9억에서 10억대쯤 갔을 때 그 동네부터는 회사원분들이 네. 더 이상 그 어떤 메인이 아닌 그런 동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제가 옛날에 광교에 살 때 네. 광교에서도 이제 조금 저렴한 주택에 살았었어요. 네. 거기 그 아파트는 삼성 다녀 하면은 네. 되게 쳐주는 거였어요. 네. 광교 수원은 삼성이 네. 메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광교에서도 조금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네. 거기서는 삼성 다닌다고 하면은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강남 이쪽 잠실 이쪽으로 오면은 삼성 다닌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약간 되게 힘들겠다. 아하. 고생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이대들은 다들 비슷하세요. 네. 네, 직업이 다른 거죠. 사업하시고 뭐 금융권에 있고 네.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계속 붙는 시기다. 그럼 내가 이렇게 붙었을 때 좀 갈아타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그게 아까 제가 그래서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네네. 갈아탈 수 없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을 사서 보금자리로는 했어요. 네. 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9억대에 모여 있다면서요. 이렇게 촘촘하게.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거를 갈아탄다거나. 그럼 9억에서 10억으로 갈아타진 않잖아요. 보통 9억에서 사람은. 바로 15억을 갈 수는 없죠. 그래도 네. 내가 이제 집을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갈아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그래도 한 12억에서 한 15억대를 보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네. 9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 이 정도 돈을 벌었고 네네. 그 사이에 모았으니까 좀 대출 받아서 조금 더 한 네. 단계 좀 높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자라는 건데 네. 그때부터는 대출 규제가 음. 들어오면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윗단계로 갈 수는 없게. 네,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15억을 초과하는 집을 갈 때는 대출이 네. 아예 제로니까 네. 살 수도 없고 그 갭으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엔. 뭐 갭으로 사는 분들도 네네. 있기는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내 집을 또 팔고 새로 그 집을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9억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양도세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1주택자여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고 세금 내고 다시 취득세 복비 내고 거래 비용이 저기로 높으니까. 가서 갭 투자 한 다음에 나는 또 월세 살아야 되죠. 네. 지금 전세를 또 못 살아요. 전세 왜 못 사요?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아. 1주택자는 또 전세 대출을 또 못 받으니까 네네네. 또 월세 살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다들. 네네. 네, 다들 가만히 있게 되죠. 그 거래량이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그렇죠. 거래량은 죽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현금이 있는 어떤 뭐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투자를 잘하신 분들이 간간히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럼 거래를- 이 위쪽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 시장, 15억 이상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뭐 얼마가 인상이 될 거냐.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0.25에서 뭐 0.5 그러겠죠.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네. 네. 그런데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네. 뭐 과거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뭐 한 4억 정도, 5억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예 2019년도부터는 대출 아예 안 해줬었고. 네. 그러니까 집값이 20억이나 25억짜리 집을 거의 대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네. 금리 0.5%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안 네. 맞는 것 같고 오히려 6억 이하, 네. 6억 이하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신용대출이나 LTV 최대로 받아서 네. 집 사신 분들은 조금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애매한 것 같은 게 외곽지가 그러면 어디가 외곽지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5억에 산 집들이 네. 일산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뭐 지금 갑자기 7억, 9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집값이 지금 거의 뭐 2, 3, 4억이 엄청 올랐죠. 급등해 버렸단 네. 말이죠. 그러면 아직 팔지는 않으셨지만 네. 자산의 상승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팔 것이냐, 아니면 좀 버텨보려고 할 것이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네. 예전에 대출을 70% 80% 해주던 네. 그 과거에 약간 그 침체기 때 네. 네. 예, 그리고 금리도 높았던 네. 그 시기였다면 대부분 진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했었는데 네. 최근 한 2, 3년간에는 영끌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영원까지 끌어모았던 거지. 과거에 비하면 사실 대출 비율 자체는 오히려 낮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LTV 40%의 신용대출 조금 받아봐야 5, 60% 정도 그쵸. 밖에 안 되는데 네. 네. 그 집이 3, 4억이 올라버렸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LTV는 한 30%대. 네. 그러니까 대출이 되게 적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집값 대비. 투자와 약간 생활의 영역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주식 있잖아요. 네. 주식 부분은 사실 금리 같은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주식 뭐 안 될 것 같으면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집이라는 거는 그냥 팔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가족 어디 갈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팔 수는 없는 그런 네,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인들의 자산 비중이 대부분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의 다 집이겠죠. 네, 내 집 마련 한 채 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 실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추후에 실거주를 하려고 미리 갭 투자를 하셨든지 간에 네. 저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팔듯이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 비용도 너무 크고. 거래 비용도 너무 크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특히 실거주하는 분들, 뭐 아이 아빠시잖아요. 네네네. 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내가 뭐 밤에 야식을 끊지 네. 이 금리 때문에 애 학원을 바꾸고 학교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과거처럼 뭐 5% 6%로 급등한다면 단기 급등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지만 0.25에서 0.5 그리고 그게 뭐 당장이 아닐 수도 있죠. 네. 뭐 내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큰 틀에서의 엄청난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네. 문제니까.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거 좀 활발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좀 공급이 늘어나서 네.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공급이 되면 하락하죠. 네. 뭐 저도 옛날에 뭐 지방 소도시 같은데 네. 뭐 갭 투자 이런 것들도 했지만 네. 공급이 사실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죠. 빈집이 생기니까. 네. 근데 그 빈집이 새 거잖아요. 그죠. 새 빈집이니까 네. 약간 같은 반에 전교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아이인데 네. 갑자기 전학생이 전교권 애가 와버리면 네네네. 내가 2등으로 되죠.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새 아파트가 생긴다는 네네.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이라는 건 뭐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죠. 시작해도 3년 걸리는 건데 아직 네. 뭐 땅이나 아직 뭐 이런 뭐 협의 같은 게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언젠가는 공급이 되겠지만 그게 당장 2년 뒤 3년 뒤일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뭐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네. 사실 뭐 서울도 서울인데 네. 전국적으로 안 오른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안 오른 데가 있나요? 안 오른 데 좀 있죠. 어디 아니 뭐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원주 같은 경우는 그쵸. 약간 한 번 많이 올랐었다가 네네. 지지부진하는 게 한 몇 년 되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강원도 쪽도 뭐 네. 그렇긴 한데 강원, 제주 다 오르더라고요. 다 다시 네.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네. 3천, 5천, 3천 뭐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원래 그 전에는 지방 부동산을 봐라. 네, 네. 내가 서울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지방에서부터 그 뭐 도토리부터 굴려서 호박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서울로 진입하는 네. 그런 전략을 보통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전략을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근데 네. 그거는 조금 걱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시장이 좀 왜곡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네. 지금 이제 6월 1일 지났으니까 네네. 내년까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종부세 다시 부과되려면 1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지금 법인을 차려가지고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들 막 여러 채. 갭 투자해서 네. 뭐 6개월, 3개월 가지고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세금 다 맞으면서 팔겠다 막 네. 이러면서 막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것도 엄청난 리스크니까 네.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제가 2, 3천만 원 가지고 지방의 어떤 소형 한 채를 사서 이걸로 뭔가 돈을 막 불려가지고 간다는 거는 네네.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네. 10명 중에 8명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어.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네. 저 같으면 네. 마침 서울이나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 차라리 신용대출이나 네. 부모님한테 조금 뭐 몇 천만 원이라도 좀 더 받아서 네. 어떻게든 1억을 만들어서 어. 한 오피스텔 정도를 하나 사놓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아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지금 부동산에 남아있는 투자처는 오피스텔. 사실 뭐 투자처라고 아니, 생각하면 더 많은 네네. 더 많긴 많아요. 1주택이라고 했을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 네. 뭐 너무 올라서 사실 지금 살 수 없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보는 동네는 많이 올랐겠죠. 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들은 이제 올라온 게 내가 원래 보던 집값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동네를 좀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살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어딘가 가서 살 거야라고 정해놓은 네. 그곳이 이제 올라버리니까 약간 자포자기하는 건데 네. 무주택자라면 우선은 집을 사는 건 맞죠. 네. 그건 맞고 1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 사실 집 개수를 더 늘리는 게 좀 어렵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 거의 뭐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한 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1주택이나 무주택자 분들이 그냥 한 채를 계속 갈아타거나 이런 수요들만 있는데 네. 우선 한 채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상가로 가고 네. 뭐 업무용 오피스텔로 가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아까도 말했듯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키우는 게 가지고 있는 걸 네, 키운다. 우선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주택이 어쨌든 상승하는 분위기인 건 맞으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싸다면 조금 더 키워서 가지고 있는 걸 키운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서. 6억 이하에서는 충분히 갈아탈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양도세 이런 것들이 아. 좀 적으니까. 네. 그러면 그 서울 수도권 안에서 좀 투자할 만한 지역은 어느 쪽으로
좋을까요? 지역이요? 네. 아니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도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철저하게 투자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30 세대들은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수틀리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도저히 안 되겠으면 들어가서 네.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저는 연봉이 한 10배 이하에서 찾으라고 연봉의 10배 이하.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연봉이 한 3천이면 네. 3억대 정도에서 아하. 멈춰라. 3억. 네. 그러니까 아. 그 이상은 대출도 어렵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뭐 하락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힘들단 말이죠. 연봉의 10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네. 집장만을 해라. 네. 그럼 그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는 건 네. 아까 얘기하신 연봉의 10배. 한 그 정도? 어.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이제 이건 뭐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네, 저 네. 혼자 내피셜이고 저 혼자 그냥 여러 지역들을 이사 다녀보면서 네, 네, 네. 살아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 지역들에서 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생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일종의 뭐 욕심이랄까? 그래서 아주 비싼 집을 정말 네. 갭 투자로 해서 사놨어요. 네, 네. 근데 거기를 뭐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들어가서 산다. 들어갔어. 네. 그러면 정말 막 이자에 허덕허덕 하겠죠. 네. 근데 내 바로 옆집 202호 집은 네. 여유 있게 들어오는 분들이 산단 말이죠. 네, 대부분. 네.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실거주용 집을 하나 산다는 개념으로 너무 네. 크지 않은 거. 그럼 연봉의 10배 정도면 네, 네. 아직 미혼인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결혼하게 되면 네. 그래도 초반엔 맞벌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연봉의 10배짜리 집이 우리 둘이 벌면 한 그죠. 6배, 5배, 6배 정도로 줄겠죠. 그죠. 그 정도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 정도로 우선 하나 사놓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하나 차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좀 키워서 베이스 캠프를 더 키우시든지 아니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든지 네. 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역보다는 금액으로 좀 봐라. 우선은요. 네. 네. 우선은. 네. 왜냐하면 지역을 고른다는 거는 네.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가겠다는 건데 어허. 오피스텔은 지역을 고를 때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거의 없어요. 뭐 서울 외곽 지역들밖에는 지금 네네. 남지 않았으니까 다주택자분들이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집은 있는데 뭔가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30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집도 어쨌든 마련을 했고 네. 돈도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라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네. 세대를 구분하는 건 아닌데 네. 50대, 60대 분들이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네. 5, 60대가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대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동네들은 다 어느 정도 자산이 더 많으신 상대적으로 그렇죠. 많은 50대, 60대, 40대 네. 분들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까? 뭘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건 시간이죠. 젊잖아요. 네, 시간이 더 많죠. 예.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소위 아주 진부한 얘기인데 몸테크와 네. 재테크,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 그게 그나마 금액도 작고, 네.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분들을 떠나서 네. 돈을 번다라는 것, 특히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의 개념의 뭐 근본을 따지자면 네.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대신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사든지. 네.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살 수는 없어요. 2030 세대들은 네. 돈이 적으니까. 네네. 그러면 남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대신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자녀도 많고 네. 나이도 컸기 때문에 뭐 학군 이런 것들 따지고 뭐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따지실 수밖에 없는 네네네. 주거 여건 같은 네. 거를. 근데 2030 세대들은 조금 고생할 수 있죠. 네. 고생해볼 만도 하죠. 아이도 없거나 있어도 아직 아기들이니까. 그래서 좀 작은 평수지만 그래도 좀 재건축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서울 외곽 쪽으로도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 5억대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시고
지금 뭔가 2030 세대의 아이가 어린 분들 정도라면은 네.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시간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 들어와서 버티는. 네.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거의 4년째 오른 건 사실인데 네.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네. 하락장이 올 때 내 돈을 많이 투자한 물건에서 하락을 맞으면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죠. 우리가 탈탈 털어서 산 건데. 그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의 투자, 약간 고생스러움에 투자하는 거는 네. 돈을 투자한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적게 예. 들어갔죠. 얘가 나중에는 좋아질 집이지만 어쨌든 그 고생스러움을 내가 그죠. 판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재건축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다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래요? 워낙 싫어하세요. 배가 불렀네. 아니,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고생스럽게 이제 시도는 때 시작했던 사람인데 네. 거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 안 사고 그죠, 만약에 그죠. 뭐 출퇴근 막 걸어서 하고 막 15평짜리에서 시작해서 막 사는 거를 잘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좀 그 젊음을 좀 활용을 하자. 네. 그게 맞지 않을까.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를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재건축은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세를 줄 수는 있는데 네.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그 전세를 줘봐야 네. 나머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렇죠, 아예 사서 직접 들어가면 대출을 한 60% 70% 받아서 들어가면 네.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 했는데 네. 지금 주택을 예를 들어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좋죠. 제일 해피하죠. 네. 네. 뭐 다주택 규제도 없고. 네. 공동명의 내 돈이에요. 공동 명의로 15억 이하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제일 해피하죠. 지금.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네. 나눠서. 너무 해피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네. 뭐 마음도 좋으니까 일도 잘 된단 말이에요. 연봉도 올랐어요. 연봉도 네.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네. 돈이 더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나 집도 난 집으로 이제 자산가가 된 것 같고 네, 네. 돈도 생겼어요. 네. 그럼 이 돈을 네. 이 경우에 네. 투자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또 이분들은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적합할까요? 이것도 뭐 다양한데 네.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실제로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네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젊은 편이니까 네네. 굳이 뭐 제가 빨리 은퇴할 생각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아직 저도 어떤 이런 시간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파트들 보면 요즘에 재건축 많이 하려고 뭐 추진하는 곳들이 네, 워낙 맞죠. 많아요. 네. 근데 아파트마다 조그맣게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 상가들이 대부분 낙후돼서 월세도 네. 거의 안 나오고 네. 수익성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사놓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상가도 재건축하면 아파트를 주나요? 규제가 심할 때는 네. 아파트를 주려고 해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조합원한테 주는 게 오히려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네. 싸기 때문에 네, 네. 상가 조합원들한테 네. 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 대신 이제 비용을 많이 내긴 해야 돼요. 네네네. 분담금이 많은 거죠. 네, 네.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 분양보다는 어쨌든 그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주니까. 네. 그래서 꼭 뭐 그거를 떠나서 네. 그 자그마한 상가라도 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운이 좋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이고 네. 안 주더라도 이제 재건축되면서 상가를 주니까 새 상가를 주니까. 새 상가를 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 젊은 분들이 은퇴를 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당장 월세를 뭐 몇십만 원씩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좀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땅을 샀다 생각하고 왜냐면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네. 하나 재건축 추진한다고 해서 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네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되기만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상가로. 안 되면 상가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건축도 재건축인데 재개발 쪽에서도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네. 해도 네. 이게 토지가 넓고 이런 네. 거는 또 입주권 주기도 하고 네. 그런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잘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네, 네. 그런 거는 이미 1주택자라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만약 주택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네, 거 네. 그런 거를 좀 시간을 기다려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이 우선 만족되는 분에 한해서요. 네. 만약 지금 집이 만족이 안 된다면 모은 거 보태서 조금 더 그걸로 가는 게 네, 조금 더 갈아타기 키우는 하는 게 게 더 낫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네. 막 30억대 강남 가실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갈아타기가 1번. 네. 2번은 내가 이미 내 거주 여건에 만족을 한다면 네, 충분히 만족한다면 아파트가 될 것. 네. 그게 2번. 네. 지금은 어쨌거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안 늘리는 게 유리하겠네요. 지금은 정말 네. 집을 늘리는 것 자체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죠. 맞아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워낙에 지금 뭐 촘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네. 계산도 쉽지 않지만 실익이 없다고 봐요. 실익이 없다. 그래서 뭐 자녀한테 줄 생각으로 뭐 초장기로 뭐 보유하실 거 아니면 네. 굳이 뭐 지금 두 채를 늘리기보다는 아. 한 채를 더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다주택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네.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세입자분이랑도 관계가 미묘해졌고 맞아요. 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늘리는 자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 비용 그렇죠. 그게 너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규제가 사실은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엄청 네.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네. 너무 과한 건데 네. 결국에는 이게 집값을 좀 안정시키자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반대로 집값이 안정이 된다고 치자 네. 이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면 음. 지금 모든 어떤 집값 예측의 기준은 이 규제가 그대로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진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금리는 네. 올라가고 규제는 그대로니까 가격은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건데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또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강남을 예로 계속 드니까 조금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강남에 아파트가 30억짜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현금을 다 30억 주고 사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과거처럼 한 4년 5년 전처럼 네. 70% 대출을 해준다. 어. 원리금 없이 가죠. 이자만 내라고. 네. 그러면 안 살까요? 가죠. 다 갈 것 같아요. 네. 다 가잖아요. 네. 충분히 가서 살 수 지금 있어요. 아파트 팔고 가죠. 네.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한 7, 8억 정도만 있으면 30억짜리 아파트 사서 원리금 안 낸다면 네. 이자만 내고 살아도 네, 충분히 네. 살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네. 집 지금 이 가격이 네. 어찌 보면 억눌린 가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너무 뭐 폭등론자처럼 얘기해서 좀 네, 죄송한데 네, 네. 억눌려서 이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규제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효과가 있는데 이 정도 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네. 더 이럴 수도 있다. 아니 뭐 최근에 집하셨다고 하시니까. 아, 예. 네. 만약에 이런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네. 임대사업자 다 혜택이 있어서 네네. 무주택 지위를 받으시고 네. 대출도 70%도 나오고 네. 그런다면 그럼 안 팔고 옮겼겠죠. 굳이 뭐 하나를 더 사든지 아니면 재개발 굳이 안 가고 뭐 네네네. 신축도 갈 그렇죠. 수 신축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눌려 있는 건 맞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거품이냐라고 말하기도 또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네. 그 뭐 집값 때문에 뭐 허덕허덕 되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들은 네. 훨씬 그래도 사시니까 또. 네. 그래서 뭐 또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네. 뭐 집값이 뭐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막 엄청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울까? 이자는 어차피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 근데 대출도 없으면 이자도 없고. 네. 보유세? 그런 건 있죠. 전세를 준 분들. 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닌 분들이 고통스럽죠. 네. 그리고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집을 사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지. 네, 네. 대부분은 1주택이고 아마 내가 미래에 언젠가 갈 만한 집들을 사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를 마냥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네. 조금씩 풀어줄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정말 투자자들의 마인드로 보면 고통스러운 네. 건데 실거주자분들은 그냥 또 참고 사는 거죠. 그냥. 집값이 또 빠져도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집값이 빠져서 공시가격이 같이 내려가주면 네. 종부세도 내려가니까. 예. 종부세도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또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산다면, 네, 그죠. 초장기적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분들이 엄청난 대출을 끼고 네. 말도 안 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대출- 그 시장은 이미 끝났죠. 이미 그거는 17년도 네. 말에 끝났어요. 그거 뭐 옛날에 그 뭐 MCI 네. 해가지고 MCI, 80% MCG 해가지고 네. 방빼기 빼주고 해서 네. 대출 85%막 대출 85%에다가 플러스 신용대출 마통 껴가지고 네. 거의 한 5%만 가지고도 네. 집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은 이제 벌써 한 4년 전, 5년 전 네,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집을 사도 40%, 5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대출을 못 낸다라기보다는 힘들겠죠. 당연히 생활비를 좀 줄여가면서 네네. 사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버티려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게 아니니까. 네. 주거용 부동산 네. 말고 네. 다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최근에 네.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네, 네.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업무용 있죠. 여기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껴있는 아파트 단지. 네, 뭐 꼭 업무용이든 뭐 네네. 주거용이든 뭐 그거야 네네네. 뭐 쓰기 나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에 아파트에 오피스텔이 같이 붙어 있는 단지들. 네. 그런 단지들 중에 또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네, 단지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을 만약에 업무용으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종부세도 피하고 뭐 일종의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데 네. 이걸 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 하는 것도 전 뭐 괜찮다고 보고.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소수만 한다고 생각해야 네. 되고. 네. 그럼 보통 지금은 네. 거의 주거용이 될 것을 많이 하시네요. 주거용이거나. 그렇죠.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좀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이 네.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 안 오른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저도 15년, 16년도에 뭐 그 서울은 막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지방은 또 막 그 그죠, 지지부진하고 힘들었었던 네, 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보수적인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집을 안 사야겠다. 이게 네. 보수적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어. 왜냐면 뭐 주식으로 치면은 다 팔겠다는 거잖아요. 네. 상승장에서 다 빼고 현금을 들고 있겠다는 거는 보수적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만 남겨놓든지 뭐 현금 비중을 늘리든지 네, 네, 네. 아예 다 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의 보수적인 투자라는 건 뭘까? 지금 그러면 저는 시간에 투자한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 왜냐하면 네.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네. 좋은 입지의 땅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네. 주변이 개발되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과의 싸움인데 네. 그러면 젊은 편이면 네. 시간과의 싸움에 한번 아하.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네. 땅 같은 것도 하세요? 이게 일종의 땅인 거죠. 네. 저는 도심지의 땅을 산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나중에 뭐 아파트로 바뀌면 좋은 거고 네.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택지 지정되는데 이런데 네. 땅 투자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네네. 그런 거는 저는 100명 중에 2-3명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97명한테 2030한테 땅 사라고 하는 거는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거 하시는 분들 얘기죠. 네, 그건 좀 너무 좀 소수니까. 맞아요. 당장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우리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제 채널은 그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네. 2말 3초 제일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메일도 받고 뭐 질문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 네. 그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희망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식을 싫어하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보통 부동산 쪽을 보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이 되게 적어졌어요. 네. 정말 답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은 많은데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저는 그 적은 거라도 우선은 사자.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우선은 하는데 그거를 너무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네. 내 집 마련. 그러니까 4년 전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지금 2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을 사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네. 기반으로 다음을 노리자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부익남님 네. 이렇게 여기 멀리 마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 네. 라이브 하나요? 아니요, 뭐 그냥 녹화로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